자, 계속해서 부처님 오신 날 공부 한번 빡세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이거는 끝을 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태티즘이라는 얘기를 좀 해요. 국가주의라는 게 우리가 특히 정치 경제 같은 데 보면은 이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은 도대체 정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뭐냐? 계급이냐? 막시스트는 계급이라 그러고,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개인과 시장을 중시하겠죠. 개인들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 그리고 또 국가를 중시하는 입장도 있어요. 우리 동아시아 뭐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뭐 대만, 뭐 싱가포르 이런 그 발전한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화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해요. 근데 이거는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였어요. 국가가 진짜로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민족주의와 국가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주의라는 건 그런 거야 이게. 우리가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개인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국가가 산업이 발달하고 국가가 잘 살게 되면 개인들이 자동적으로 잘 살게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죠. 그죠? 이런 얘기는 실제로는 나쁜 얘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정치인들이 악용을 해서 그런 거지. 이거는 뭐 플라톤이라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죠? 국가는 최고의 도덕이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덕성과 수준 높은 그런 품성을 갖다가 갖춰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뭐 그냥 개나 소나 뭐 정치한다고 나서니까는 지금 개판된 건데 실제로는 국가는 이런 그 최고의 도덕과 이성을 갖다가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여간 이런 국가주의들은 자기들이 국가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종처럼 부려먹고 이러는데 쓰기 위해서는 뭐냐? 좋은 데다가 이렇게 또 줄을 대야 되잖아. 이런 거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한 얘기니까 나만 국가주의 얘기한 게 아니야. 플라톤 같은 사람, 해겔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 뭐 사상가들이 했던 얘기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 이런 거지. 그러니까 권위를 빌려오는 거지. 그러면서 나쁜 짓 하는데 써먹으려고. 그러나 이 국가주의라는 것이 뭐 또 그 2차 대전 이후에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게 공존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군주의 관료와 상비군 가지고서 이제 나라를 중상주의 정책을 쓰고 부국강병을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개인의 주권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국가는 그런 거야. 사실은 개인의 주권과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도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지. 그냥 자유주의에서도 뭐 사회 내가 얘기하고 그때 그랬지만 자유주의는 개인과 국가가 직접 만나는 거야. 보수주의나 사회주의는 사회가 매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유주의는 개인과 국가가 직접 만나는 거지. 그냥 국가는 무지 그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나 또 공동체주의자라든가 리버테리아니즘 이런 쪽에서는 국가는 뭐야? 그 낭비가 심하고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부도덕한 거라고 이제 그래서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하지만 이건 국가주의는 어디에서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났냐면 이 파시즘과 나치즘에서 그때는 뭐 수령 국가가 최고고 국가는 최고의 이성을 담지하는 거고 국가의 리더는 그거는 뭐 수령이라 그런 거야. 수령은 뭐야? 무오류성 아니냐? 니네 모르지? 그 북한 걔들 하는 거 다 무오류성이야. 그건 무오류성. 절대 도전하면 안 돼.
국가는 틀릴 수가 없어. 수령은 틀릴 수가 없어. 그 수령은 끝까지 몸을 바쳐서 지켜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야. 히틀러가 그다 얘기했던 거지 뭐. 히틀러도 결국은 뭐 다 비참하게 죽었잖아. 이거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걸 다 경제까지도 국가 사회주의라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런 국가주의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파시즘, 토탈리테리아니즘 이런 거지. 응? 나치즘. 그래. 그다음에 이제 민족주의는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거야, 그지? 네이션을 국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국가주의라고. 이건 뭐 정치 경제에서는 국가주의라고 얘기돼, 내셔널리즘을. 근데 이제 우리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이 네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거거든. 민족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상적 경향과 태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같은 꼭 반드시 문화적인 거는 아니라 그랬었어, 그렇지? 그러나 하나라는 의식이 있으면 될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역사와 토지와 그런 걸 공유하는 거야. 다문화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체성이 생기는 거지. 우리라는 정체성. 그 속에는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체감을 갖고 대중운동도 하게 되는 거였어. 파시즘이나 나치즘은 대중운동에서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권 탈취까지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까지 나갔던 거지. 그냥 민족주의에 있어서는 참 어두운 그런 현실인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민족주의 뭐 해가지고서 크게 뭐 세계에다가 뭐 해끼친 것도 없잖아, 사실은. 그 정도로 힘을 못 갖췄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들 전쟁으로 가가지고 세계를 매우 힘들게 만드는 거지. 나치나 파시스트들은 말이야. 일본 군국주의자들. 그들이 한 짓을 보라고. 그렇지만 민족주의가 이렇게 막 그냥 열광적으로 막 광적으로까지 가게 됐던 건 뭐냐면 구성원들한테 뭔가를 준 거야. 딱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주인이고 이거는 뭐 국가 국민들은 너나 할 것이 다 똑같다 이렇게 된 거야. 평등이라는 그게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완전 미치게 만든 거야. 그 계급 사회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얘기 듣고서 그냥 뿅 간 거야. 그래서 민족 최고고 국가 최고 이렇게 된 거야. 그냥 했으면 안 그러지. 그렇게까지 광적으로 안 가지. 그러면 옛날에 전쟁했으면 전쟁 뭐 죽기 살기로 싸웠으면 다 이겼지. 왜 그 나라들이 저 몽골을 가가지고서 쓰는데 그냥 뭐 몇 명 말 타고 몇 명 왔는데도 다 날라갔겠어. 여차하면 도망가고 숨고 그러니까 그랬지. 죽기 살기로 싸워봐. 그 몽골 뭐 지하물이 해봤자 몽골 사람들이 뭐 등치 커봤자 그 뭐 유럽 사람들한테 되겠냐? 그만큼 자기 거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기 거라는 생각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거야. 2차 대전, 1차 대전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 착각을 한 거지. 지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도자들한테 놀아나는 거 모르고. 이러한 귀속 의식, 속한다는 게 belong to라는 거야. belong to. 그걸 nationalism이라고 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야? 무리, 그룹과의 일체적인 감정, 또 다른 집단과의 대립과 배척의 감정도 포함된 거야. 우리, 남 이렇게 가르는 거지.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폐쇄적일 수가 있고 요즘에는 다 같은 민족들이 공존하자 이러는 오픈 내셔널리즘 얘기를 하는 거야. 인클루시브 내셔널리즘하고 익스클루저너리한 거는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배타적으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여차하면 배타적으로 가면은 그거는 전쟁으로 가고 이 민족들에게 공격가하고 그러는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는 개인의 주권을 강조하고 이것은 좌권 좌익적인 거야. 개인의 주권이 그게 또 그래서 열광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거야. 사람들을 패셔닛하게 만든 거지. 그리고 이것이 그 많은 혁명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거야. 내셔널리즘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본주의가 나라마다 그렇게 융성하게 됐던 거 유럽에서. 그런 우리 민족에 잘 살아야지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어? 경제 전쟁이라는 말 있잖아. 민족끼리 싸우는 거라는 게 아니야.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민족이 제일 잘났냐 이런 거 보여주는 뽐내기 경쟁이란 말이야. 월드컵 축구랑 똑같이 어느 민족이 우수하냐 이거는 축구 잘하면 우수하다는 거 아니야. 말이 좀 되냐 안 되냐. 축구 잘하면 우수한 민족이냐.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 전쟁은 축구와 비슷하니까 땅 따먹기니까. 축구도 막 그 병사들이 쫙 가잖아. 수비 공격하는 사람 탁 가가지고 그건 전쟁이지. 땅 따먹기야. 그러니까 축구에 다 미치는 거 아니야. 전쟁 대신하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야. 전쟁과 같이 그냥 축구를 보는 거지. 목숨을 걸잖아. 국가 딱 서로 하고. 얼마나 장사꾼들 쇼를 잘하냐. 국제축구연맹, 뭐 유럽축구연맹 이런 사람들은 그런 민족주의, 그런 민족 간의 그 시합, 경쟁 이런 것들 그거 진짜 잘 이용해 먹고 있다. 월드컵 그거 하는 거. 거기다 유럽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유럽 네이션스컵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잖아. 지네끼리만 축구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저 평가전 못해 유럽이랑 다시. 지네끼리 뭐 시간만 나면 지네끼리 또 죽어라고 전쟁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장사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미 그런 게 이제 DNA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나는 속한다. 같이 국가 부르면서 이겨라 하고 전쟁을 하자는 거지 뭐. 그래서 20세기의 민족주의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점차 이제 제3세계 지역으로 가는 거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로 옮겨가는 거야. 20세기가 되자. 그래서 억압받는 민족 집단들이, 인종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으니까 다른 문화 그룹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인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내셔널리즘이 발생하고 독립운동이 만들어지게 됐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야. 저때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야.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주의는. 그리고 서구형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은 더욱 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권을 단위로 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리그 오브 네이션도 만들고 유나이티드 네이션도 만들고 그런 거야. 국제연합도 만들고 국제연맹도 만들고 그지? 또 비서구형 민족주의들은 뭐라는 거야? 민족의식을 해가지고서 새롭게 이제 독립을 얻고 그 나라를 갖다가 나라답게 만드는데 민족주의를 활용한 거지. 우리 민족끼리 진짜 뭔가 잘해보자 이런 거잖아. 어? 그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한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통합을 만들어 온 거고 박정희는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자고 이렇게 이제 나간 거지. 그런 의미에서 두 지도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바들이 꽤 있지.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는 큰 비전을 갖고 멀리 바라보면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기여를 한 거고 그런 사람들의 기여를 뭐 인정하는 거가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어. 나는 뭐 있는 팩트대로 인정하고 그러는 건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 현재 민족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 이제. 현재 봐 어떤 나라들은 다양한 모습이야. 실패하는 국가도 있고 국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민족들도 있고 그렇잖아. 민족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뭐 곳곳에서 그러잖아. 뭐 하다못해 스페인에서도 그러잖냐. 응? 바르셀로나 지역에서는 그렇잖아. 그제? 또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국가도 있고 민족의 부흥을 위해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국가들도 있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도 있고 개방된 민족주의도 있다 이거야. 또 아예 유럽과 같이 상위의 지역 차원의 커다란 그런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거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지. 국수주의 하면은 뭐 국수 좋아하는 사람 그거는 아니야. 국수주의 막국수주의라 그래서 또 춘천 막국수 먹으러 가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마르크스를 막국수라고 그랬던 적도 있었지. 원래 그 이상하게 공산주의 하는 때는 마씨가 많았잖아. 마르크스, 그지? 마오쩌둥, 그러게.
그러니까 국수주의라는 건 국수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순수한 국가 그거야. 진짜로 민족주의가 극도로 치닫는 경우지. 그거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에서 보여줬던 거야. 자기들 국가 순수하고 퓨어하다는 거지. 퓨어한 거야. 숫자는 저게. 퓨어하니까 그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또 그 우수성을 갖다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때 뭐 일본 사람들은 거의 미쳤었지. 뭐 뽕 맞은 기분으로 전쟁 나간 거지. 독일 사람은 안 그랬어. 나중에 후회를 했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지 그럼. 뭔가 이 광기에 휩쓸리면은 억울한 사람 많아지는 거야. 일찍 죽으니까. 짜릿하고 가늘고 길게 화끈하고 가늘게 살고 싶다고. 굵고 가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저로 국수 많이 먹으면 돼. 국수 많이 먹으면 돼. 그래서 자기 종족이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뭐 독일이 뭐 대단하다고 막 그랬잖아. 아리안족이고 어쩌고 저쩌지만 아리안족 실체 거의 없어. 거기다 독일은 뭐 별건 줄 아냐? 독일이 뭘 별거야? 저 흉노족한테 밀려가지고서 흉노는 어디야? 뭐 중원에 있는 거지. 중국 거기 흉노족들한테 밀려가지고서 게르만 민족 이동해가지고서 저 로마 제국 저 거기 가가지고서 빌붙어서 우리가 살자고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쫓겨가서 그래 남의 땅 뺏고 그랬겠어. 그리고 그때 게르만 이동하면서 영국 들어간 거고 그런 거야. 뭐 순수한 거 없어. 또 움직여 다니면은 다 섞이지. 안 섞인 건 일본은 오히려 안 섞였지. 이태리 뭐 거기 거기 뭐 다 저 지중해에서 뭐 이놈 저놈 해적들 다 들어가서 다 움직이는 자리인데 뭐 그렇게 순수했겠어. 결국 순수한 건 별로 없지 거기는. 그래서 자기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고를 쳐요 항상. 그래서 우리도 너무 순수한 척 할 필요는 없어. 무슨 백이민족 이런 거 다 좀 그런 거야. 백이민족 무슨 뭐 그런 거에 뭐 이렇게 퓨어하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뭐 옷감 물들일 게 없어서 그런 건데 염료가 없어서 그런 건데 뭐 그 하얀 옷이라고 퓨어하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그냥 우리도 나라 뺏기고 나서 그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좀 시킨 일이 있어. 근데 그건 너무 그렇게 뭐 대단한 걸 하면 안 돼. 뭐 신채우나 박은식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어디 가서 뭐 역사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아닌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민족의 그 나라를 뺏긴 상황 하에서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한 사람들인가 그거 기여한 점을 인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학자라고 전부 다 그 사람 말한 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역사학자들을 좀 우리가 좀 욕되게 하는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런 건 구분해야 돼. 정치운동과 학문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신채호 박은식은 학문운동이 아니라 그건 정치운동이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역사하고 뭐 세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들은 학문과 사실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지. 물론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재하 역사학자가 있고 또 진짜 역사하시는 분들도 팩트보다는 이념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 그러나 역사는 어떤 경우라도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전체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독후감에 보면 전체주의가 많이 나와요. 그 전체주의는 바로 뭐냐면 히틀러 또 무솔리니 있고 그 다음에 스탈린,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이런 쪽까지도 다 전체주의로 보는 거거든. 그지? 그냥 전체주의는 옛날에 그 파시즘, 공산주의 이런 쪽도 있고 미래 사회에도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전체주의들이 있다 이거야. 국가가 중심이 되고 국가가 뭐 사람들이 뭐 어떤 종족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계급으로 다 해주고 국가가 완전히 사상을 통제하고 뭐 그런 소설들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미래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발달이 되니까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많이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이 되고 하지만 그게 다 지금 시진핑 독재를 하는데 그
인류 문명을 갖다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 거지. 근데 통제는 그렇게 쉬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1대1로 주변에 그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하는 그 주변에 있는 데는 대개가 다 독재자들이거든. 민주주의가 발달이 안 돼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그거 한다는 거야. 국민들 통제하는 방법 있잖아. 중국이 그 위구르 뭐 그 신장 지역의 그 소수민족들 통제하고 그러는 그거 기술을 자기들에게도 전수해 달라 그러고 그 화웨이 뭐 그 저 5G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활용되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응? 자, 그래서 전체주의는 아직도 위험성이 있는 거야. 전체주의는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조짐이 없지가 않아. 왜냐하면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하고 사람들을 지맛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보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 뒤집어 가지고서 뭐 그런 거지. 부도덕한 짓을 한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키자고 그냥 뭐 데모하고 다니고 이러는 거는 거의 전체주의적인 경향이라고 나는 볼 수도 있어. 그런 측면에서는 그건 위험한 거야. 국민들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정치인들의 그 불순한 의도 기도들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시민들은 깨어 있어야 돼. 시민의식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전체주의에는 파시즘, 공산주의를 포함하고 전체주의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그 소설 쓰는 독후감 쓰는데 아마 유용할 수도 있겠어. 완벽하고 최종적인 사회를 제시하는 거야. 인류가 갈 수 있는. 그거는 미래 사회에 지금 많은 그 저 완벽한 통제를 꿈꾸는 독재자들이 잠재적 독재자들이 많이 있어요. 머덕이라는 그 미디어 그 재벌 그 사람도 결국은 사람들의 세계 사상을 갖다 생각을 갖다 지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또 이렇게 막시스트 애들이 저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 응? 글로벌 미디어 마켓은 거대 자본들이 다 잡고 있고 그런 놈들은 자본가들의 이념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다. 노동자들은 여론이 없지 않냐 미디어가. 뭐 그래서 그 미디어에 있어서의 계급 투쟁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정복을 계획하는 공적인 이데올로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 권력제 입각해서 권력제와 융합된 과도적이고 개서적인 이 하이러키컬한 대중정당을 만드는 거야. 뭐 북한 노동당이나 뭐 그런 거지. 중국의 공산당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꿈꾸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어. 그 비밀 경찰이 반드시 있어야 돼. 경찰은 그냥 치안 유지하는 데 쓰고 비밀 경찰은 뭐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 잡아내는 거지. 공수처 같은 거지, 공수처. 그렇지 않으면 뭐 검찰이 해도 되는 거지. 근데 비밀리에 작동을 해가지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협박하겠다. 뭐 이런 거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무리해서 만들 이유는 없지. 그 다음에 여론의 조작을 통한 매스미디어의 독점, 그것도 중요하지. 그 다음에 무장된 저항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무기를 독점하고 경제는 중앙집권적 통제를 하고 이런 나라를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고 전체주의를 꿈꾸는 나라들이 있지. 시진핑 씨도 여기에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지. 개혁개방기의 중국은 매우 자본주의적이었는데 개방적이고 근데 지금은 뭐 중국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좀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회주의, 뭐 개인주의, 국가주의 이런 거를 해놨지. 그냥 안 봐도 돼. 개인주의는 우린 다 했고 말이야. 개인의 자율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쪽인 거고. 이거는 이제 집단주의들이지. 뭐 이거는 뭐 무시해도 돼. 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야. 이제 한국의 국가, 우리가 국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태극기 부대가 떠오르고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만 뭐 태극기 부대들이 뭐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보다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노력을 했고, 했는데 그런 노력한 세력들을 그냥 수구꼴통이고 뭐 이렇게 적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는 그건 좀 그런 평가는 억울하다는 그런 반발 심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겠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 우위였던 거는 분명하지. 국가, 개인과 사회는 억압을 했던 거지. 이렇게 억압을 하고 국가가 우위해서 경제 발전도 했고, 또 국가 우위는 안보 문제도 그랬던 거잖아. 안보가 중요하니까 국가가 튼튼하고 부강하고 확실한 군대가 있어야 되고, 그 군대는 외적만 막는 게 아니라 또 내부에 있어서 그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계엄령 만들고 이러면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또 심지어는 뭐 국민들을 향해서 총도 쏘고 이랬던 일이 벌어졌던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하여간 국가가 경제나 안보 하는 데 있어서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이렇게 시킨 거는 뭐냐면 또 북한과의 그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 초반에 중화학공업화를 했는데, 이 중화학공업화는 북한보다 군사력이 우위에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가는 개인을 억압했고 노동을 억압했고 또 정치적 반대, 야당들을 탄압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랬던 기업들이, 이랬던 국가 주도의 유산과 추억 때문에 태극기 부대가 이렇게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안보, 그리고 또 경제는 이렇게 노동이라든가 개인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경제가 불안해질 수도 있고 경제 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를 나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국가 경쟁력, 국가의 국가의 또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얼마만큼 수출했냐, 뭐 이런 것들은 무지 중요시해요.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효용이 증대됐냐 이것보다는 국가가 GDP가 얼마나 늘어났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와 보수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또 사회주의자들도 또 국가를 그렇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은 뭐냐? 국가 권력을 갖고, 또 북한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은 일부는 북한을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고, 아니면은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권에서 사회주의 그룹들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이건 친일본 제국주의 시절 하에서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의 공산주의자들한테 학문적으로 사살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다 일본 유학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파들이거나 아니면 일본에 가서 일본 공산주의자들한테 배우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지하에 압력하면서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투쟁 이런 측면에서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무지 강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식 자력갱생, 또 반제투쟁 이거 선동하는데 쫓아가다 보니까는 또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된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계를 어떻게 봤냐면은 강한 민족이 핍박받는 민족들을 갖다, 약한 민족들을 갖다가 빨대를 꼽아서 빨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핍박받는 민족들은 무쟁투쟁을 해서 미제한테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대학교 다닐 때 이 사람들은 한 거야. 그래서 아직도 반미 감정이 남아 있잖아. 툭하면 반미를 하려고 그러려고 그러거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의 기원과도 관련이 있는 거야. 핍박받는 민족, 우리를 미제한테 핍박받는 민족이라고 본 거야. 일제한테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가해자들이, 억압하는 자들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 그냥 계속 민족주의라는 것은 기본에 깔려 있는 거지. 응?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그 운동권이라는 거는 NLPD로 나눠가지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야. 응? National Liberation이라는 거고, 이거는 민족해방, 민족주의자들이고, NL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북한 추종하는 사람들. 이건 People's Democracy는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야. 응? 그냥 노동운동이 중요시되고 그런 거지. 정의당 쪽은 이런 거지. 정의당 애들이 이런 거지. 그리고 진짜 운동권 뭐 민노총인 이런 데는 이 NL 계열들이 파워가 센 거고. 그리고 반미주의를 했던 거지. 그래서 아이가 배타적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된 거야. 왜냐하면 저 미국의 반미 반제 투쟁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경향은 뭐냐면은 역사 다시 쓰기가 된 거야. 우리나라 역사가 미제한테 지배받고 일제한테 지배받고 일제 미제에 부역한 놈들이 쓴 역사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적폐청산하자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고, 역사 새로 쓰자는 것도 그거야. 어차피 바른 역사 쓰는 거는 아니야. 자기식대로 왜곡된 역사 쓰는 거고, 또 친일파나 뭐 이렇게 친미파들은 지들식으로 또 왜곡한 역사를 썼대. 그냥 지네끼리 역사책 가지고서 맨날 쌈질한 거야.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진실은 다 은폐돼 버리고 마른 거지 뭐. 그냥 툭 하면은 그냥 그런 거야. 툭 하면은 그냥 뭐 진실 얘기한 사람들은 다 감옥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야.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학자들 누구 학교에서 쫓아내라고 학생들이 데모하고 뭐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고 그러는 건, 저 학자들은 근거가 있고 논리만 있으면 어떤 주장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학문의 자유인 거야. 그런 학문의 자유를 정치 논리나 사회운동 논리로 억압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매우 아주 퇴행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지. 왜 국민들이 똑같은 역사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역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갖다 표명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역사를 교조적으로 받들면서 그 교조적 역사 해석과 틀린 사람들을 갖다가 단죄하고 이러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야. 역사는 우리가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교훈은 좋았던 기억에서도 교훈이 오고, 특히 나빴던 기억, 잊고 싶은 추억, 거기에서도 교훈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그대로 보존해 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앙청 띄워버린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뭐 동의하는 편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역사, 치욕스러운 역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지 교훈이 되는 거야. 치욕스러운 거 다 지워버려? 우리 역사에는 영광스러운 것만 남아? 그러면 대단한 거네? 그럼 배우지 않지. 사람들은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치욕을 겪었던 역사, 우리가 삼전도라든가 이런 거,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지배를 받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그 띄워버린다고 좋은 게 아니야.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이런다고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새로 쓸 것도 없고 다시 쓸 것도 없고 미화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가를 통해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이런 온정주의적, 과도하게 따뜻한 마음을 내는 거지. 그래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거야. 나라는 복지국가는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창의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오래가는 거죠. 복지국가는 망하자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점은 복지가 아니라 어디죠? 창의성이죠. 창의성. 경쟁력, 창의성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요. 나는 뭐 지금도 아직도 나는 우리나라 국가 뭐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생각보다는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을 이렇게 내가 뭐 가깝게 공부하면서 비교를 즐겨 해보는데 중국은 국가주의예요. 국가 우선주의예요. 일본은 사회예요. 사회. 그래서 일본은 사회 규범에 무지 강해. 규범이 강하고 규범에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따 되는 거야. 무지 무서워 그 왕따는. 어? 일본은 개인주의 사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국가주의냐면 그것도 아니고 여기는 사회 규범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 규범이 있어요. 중국은 막무가내로 국가주의죠. 어? 그래서 동양에 있는 나라들은 대개가 국가가 우위가 보편적이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예외적으로 사회가 무지 강해. 사회가 무지 강해. 그래서 동양에 많은 한중일 이런 나라들은 서구 사회에 비교해서는 국가주의적이긴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속성이 강한 나라가 있어. 그게 바로 한국인 거야. 한국은 참 개인이 기도 세고 재주도 많고 그냥 요즘 케이팝 이런 게 보라고 개인들의 그 아주 대단한 능력들이야. 한국은 특히 사회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 요즘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 뭐 나이 가지고 행세하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맞아 죽기 딱 맞지, 그제? 거기다 이혼 많이 하지, 결혼 안 하지. 그러니까 사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다가 이제는 국가가 다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복지가 또 사회를 또 해체시키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국가나 뭐 사회 여기에 비해서 개인의 정체성이 제일 강해.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보면 창의성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지 우리나라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 코로나 이 사태에도 창의성 있는 시도를 한 거야. 정부가 했다기보다는 나는 의료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국민들이 매우 창의적으로 새로운 그 방역 방안을 갖다 나는 실천했다고 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인주의적 전통이라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나는 봐. 여러분들도 그 중에 창의적인 그 책임의식이 있는 그런 개인으로서 그런 창의성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여러분들도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봐.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자유를 개인에게 줘야 돼. 국가가 알아서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교육은 자꾸 뭐 암기시키고 문제 그런 거 하기보다 이제는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이 전인교육을 이제 해야 돼. 고전들 읽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를 하는 그런 교육들을 해야 돼. 그걸 정치학 개론이 지향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창의성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선생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그러니까는 뭐 그 경제는 보다 자유만 경쟁을 하고 이러면은 이 나라가 세계의 모범적이고 뭔가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쫓아할 만한 그런 게 있는 그런 멋진 나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 결국은 개인이 창의성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미래 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한국 정치가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강의네. 그 다음 주제로 이제 다음 주도 화요일 날이 수업이 없으니까 이걸로 다음 주 수업을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최홍정이었습니다.